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어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수사 외압 의혹을 캐묻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올해 입시에 적용될 의대 정원이 1,500명 정도 늘어난다는 정부의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최종 확정될 방침인데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또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금리 인하에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 10월 인하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는 여전히 3.5% 상승했는데 사과와 배 같은 과일과 채소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는 주말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봄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면서 반발에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안건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 일정 변경 동의 요구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단독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했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9일로 미룬 가운데 출마가 유력했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둘러싼 여권 내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이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이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했는데 진짜 악역은 백의종군으로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이 의원과 당대표 원내대표로 연대한다는 이른바 나이 연대설에 대해서는 담합이자 야합이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당이 어려울 때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주말까지 고민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해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정치 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사건을 특검 수사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면서 국민적 요구와 정의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것과 관련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은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의대 정원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가운데 각 의과대학이 신청한 인원은 1,469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의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증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서 최소 1,489명에서 최대
9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정부가 대학교 여건에 따라서 증원분의 50에서 100% 선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의대 증원 배정분인 2,000명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모집 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사 승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논의회장이 마련됐지만 이와 별개로 1:1 협의체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의사단체가 전향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1:1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겠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는 기존 연구자료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탈취 논란 등으로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하이브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 뉴진스와의 대비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SNS 대화는 시기도 안 맞고 관련도 없다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에 여론전을 펼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목적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미 어도어 이사진을 민 대표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줬다면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본인이 주려는 건 사실상 회사를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켰고요. 하지만 이견을 보여왔던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구체적인 표결 결과부터 볼까요? 네, 여야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어제 합의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에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대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던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요. 그리고 가결도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거죠? 네,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일 혹은 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때 재의결을 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본회의 퇴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며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가 대치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전세사기 특별법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습니다.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된 겁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 시간표상 오는 27일 혹은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간단하게 선구제 후 후회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건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윤재욱,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 이때도 홍 원내대표는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각 당 내부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우여 상임고문에 대한 임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위원 여러분,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황우여 고문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성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합니다. 전국위에선 이 황 고문 임명권을 가결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지 21일 만에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된 겁니다. 황 고문은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정식 수락 인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황 고문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만 일단은 7에서 9명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은 이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9일 이후에나 매듭 지어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출마설과 관련한 소문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보고 좀 이게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다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나라, 당,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위생정당과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당 안건을 공식 의결하는 양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제가 선거 때도 표현드렸던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는 민주당이 선관위 신고를 마치면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당선인 14명을 냈는데요. 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4명을 빼면 모두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171석으로 출발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수치가 나온 뒤에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석 달 만에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6%로 0.1%포인트 내리고 연말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6% 성장 전망은 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0.5%포인트나 올렸고 중국도 4.9%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도 3.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는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3.2%로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혐의자 축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할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혐의자 수 왜 줄였을까요?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여기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을 포함한 8명이 최상병 사망에 법적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첩 당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증거를 찾겠다며 사건 기록을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첩을 보류하거나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벌어졌고 여기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게 공수처가 들여보는 의혹의 핵심인데 공수처는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재검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조사하기도 했던 공수처는 윗선의 외압을 해병대 수사단장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2,000명보다는 적은 1,469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 모집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차의과대학 의전원까지 포함을 할 경우엔 최종 규모가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모두 1,469명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학원인 차의전원을 제외한 39개 학교가 모집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 등 5곳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증원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는 증원분의 60에서 85% 정도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차 의전원이 증원분 그대로 신입생을 뽑을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 계획보다 500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도 신입생 모집 때 2,000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한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 학년도 이후에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의 마지막 변수는 법원 결정입니다. 만약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학들은 다시 지난해 정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일 자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직권 상정하거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할 수도 있는데 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냐는 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방향성에 맞추려는 의장은 행정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김 의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면서 복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방송이 시작된 줄 몰랐다면서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의장, 오늘 오후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행 국회법 제20조 회 2의 1항을 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02년 3월 7일 신설돼서 22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삼권 분립의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낸 당선인들이 일제히 민의를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의장 중립성 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당선인은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당선인 모두 이렇게 4명인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면서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원장은 의장이 민주당 편만 들면 그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싸우면서도 협상하고 협상하면서 싸우는 협상력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되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새로운 정치권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치오는 고민정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장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개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요?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의 그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죠. 어떻게 됐든 골프도 우드,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이 4박자가 맞아야 좋은 골퍼 LPGA에서 PGA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추진력, 협상력, 정치력, 투쟁력 이 4박자를 갖춘 국회의장이 나와야 국회 이 교착된 정국을 풀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잘해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정권 교체의 길이 있다. 이걸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지 함부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그 얘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많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안도 있었고요. 또 여야 대치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온 시간인데요.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 상정됐던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통과 배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이번에 이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고 한 그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예.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네네.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네. 보수층에서도 예. 보수 유권자들도 이거는 좀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도 예. 또 그 어떤 뭐 진영의 문제를 떠난 예, 이거는 예.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해병대원에 대해서 예.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어떤 외압이 있었다면 벌을 받아야 되고 네네.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심을 받드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키자 이런 예.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국회의장이 뭐 여야 합의만 해오라고 강조를 하셨기 예,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동안에 조금 그 경색 국면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의석수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14석 정도 되고 22대 총선 때 108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22대 총선 때 다시 발의하면 오히려 야당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의했을 경우에 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요. 예, 예. 대통령이 만약에 또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5월 그 임기 끝나기 전에 28일이나 29일 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양심에 한번 기대 보자. 그렇군요. 예. 예. 그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불참을 해버리는 것. 그렇군요. 예, 모수가 줄어드는 예, 경우가 예. 있잖아요. 불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무기명 투표가 되기 때문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좀 양심에 기대서 민심을 받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라고 네. 저희가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2대 국회에서 하지 그랬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새롭게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 새롭게 그 상임위부터 절차를 거치면 지금처럼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급적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이거를 좀 통과를 시켜보자,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었던 법안이었고요. 네. 이번에 표결했으니까 다 퇴장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승적으로 총선 결과를 받든다는 심정으로 이거는 좀 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국민의힘의 여론은 이제 내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제 얘기는 현재 공수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거나 예, 부족한 예. 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예. 주장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일부 당원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 좀 지켜보자. 아예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는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의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21대 내에서 어떠한 조치,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책임감, 사명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사실은 용산에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픈 여론에 또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해야 한다. 네. 찬성표 던지겠다 하지 않았었나요? 안철수 의원은 당선된 그 다음 날 예, 바로 바로 이 그랬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예. 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그래요? 지금 이제 예. 말씀을 좀 조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럼 계시고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는 예.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때 다시 재의결을 할 때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을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나 통과시키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본회의에서 재투표했을 때 과연 이탈을 해서 찬성을 누를 것인가 거기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이거를 재의결을 해서 통과를 안 시켰다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당선자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22대 국회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의 민의를 이제 털고 가야 되는데 연장선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당으로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네,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앞서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와라 그래야지 상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국회법보다 우위에 있는 게 여야 합의잖아요. 예. 국회에서 늘 하다 보면 여야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까 야 7당은 전부 다 이 특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회견도 하면서 주장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거는 정말 민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원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걸 합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용산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의장은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은 더 이상은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국회의장의 어떤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자꾸만 합의 얘기만 하니까 이제 막 험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군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하면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민심을 받드는 의장의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응당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그 국회법 제20조의 2랑 보면 이제 의장이 되면 의원이 의장이 되면 이제 당적을 버리게 돼 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해석은 중립을 지키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공감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과연 중립이냐 민의를 더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의를 따르는 것은 중요한데요. 여야 합의는 이런 노력을 해야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차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하는 발언 수위를 보면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의장 선출의 명심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친명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원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시는 분들이 그 스스로 파괴하는 말씀들을 먼저 하면서 김진표 의장을 특히 압박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지원 당선자께서 그렇게 막말까지 해가시면서 하는 거 보면 근데 제가 새누리당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님이셨는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어떻게 우리 당 출신 의장이 우리가 상정해달라는 법안을 상정을 안 해주냐, 본회의 일정 안 잡아주냐 하지만 끝까지 그때 정의화 국회의장이셨는데 끝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라. 안 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사실 국회의장 출신 정당에는 항상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비판에는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 정도가 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비판은 너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생각해 보면 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사법 통과할 때 보면 지금 여당에서 김진표 의장을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뭐 경선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지금 후보는 4분 정도 좀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네. 과반 투표 없을 때는 결선 투표 가는 거죠.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다수 득표자가 후보로 당선이 되는
그런 선거 유형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또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회의장 선거 당내 경선이 이렇게까지 과열되고 주목받은 적은 또 처음 있는 일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뭐 투표를 하는 건가요? 예, 의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거죠. 예.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다 명심 이야기를 하던데. 당 구도가 뭐 그렇게 됐으니까 또 대표의 의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의원들의 마음을 전체를 또 대표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결선 투표 갔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보통 최다선 의원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6선뿐만 아니라 5선 의원들도 도전장을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 통상은 다선 의원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또 뭐 5선, 4선 이런 의원들 도전을 많이 했었고요. 과거에 또 그 다선 의원을 제치고 다른 또 그보다 선수 낮은 또 의원이 되기도 했고요. 임채정 의장 같은 경우에 또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뭐 딱 정해서 다선이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 다들 출마해서 경선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선 의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상 외로 굉장히 이렇게 과열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박지원 전 원장도 출마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그렇군요. 되죠. 그런데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 중립성보다는 지금 선명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국회의장이 된다면 여야 대치가 더 격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격화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의회 민주주의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 정당이 하는 입법한 거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국회의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후보군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 정도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발표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친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당심을 따르겠다 뭐 여권 인사에 누구의 탄핵안을 제출해서 탄핵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굉장히 격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국회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저는 근데 김진표 의장님 될 때도 민주당을 위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 국회의장이 되시면요. 또 국회의장으로서의 그런 명예, 권위를 또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지만 지금은 당선되기 위해서 굉장히 격한 발언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막상 당선되시면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격에 맞는 또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민심을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여야 중립성 또 잘 지키는 그런 국회의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최상병 특검법만 통과한 게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첫 협치의 성과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좀 지금이라도 좀 합의 처리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거 강행 처리해봐야 우리가 거부권 하면은 실현이 안 되거든요. 이태원 특별법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그 장면이요. 보통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발표를 해놓고 지난해 보면 2시 반, 3시 막 계속
연기되고 뭐 여야 의총 열리고 그렇게 막 대립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2시 본회의 열리고 바로 2시 반에 통과하더라고요.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가 합의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또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유가족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진상 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법안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그 진상조사 특조위, 특조위 이제 구성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1년 3개월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조금씩 양보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그 기존의 원안도 과거 그 사회적 참사의 특조위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사실 반영한 부분이었는데 여당에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권상정이랄지 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좀 과도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조위 구성할 때 위원장을 그 지명하는 데 있어서 여야 합의로 의장이 추천하면 이렇게 했는데 협의로 이제 그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이 좀 양보하고 우리는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양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유가족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대치해서 통과가 안 됐던 법안인데 또 이렇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 법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것이 이게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재해결되지 않고 한 번에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조금 더 협의를 마음 열고 했더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유가족들이 아픈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우시기까지 하는데 이런 상황 없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양당 수석이 마음을 열고 서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걸음씩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하면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앞으로의 그런 법안 처리도 좀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좀 어쨌든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에 다 갈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협의하는 그런 국회, 합의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주는데 민주당이 좀 일조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현 의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영수회담 이틀 뒤에 여야가 어제 합의를 했고 오늘 통과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 협치의 결과물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저는 거기서 논의가 됐고 독소조항 뭐 이런 것만 없으면 또 이런 취지 얘기를 대통령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영향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양보하고 뭔가 다시 수정안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뭐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5%라도 10%라도 그 영향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언제 다시 만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자주 만나서 대통령 얘기하신 대로 자주 만나서 뭔가 현안들을 조금 논의를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이뤄낼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기대 난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올 만큼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 경선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보려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에 원내대표 선거를 지금 엿새째 미루고 있는데 뭐 5일 날 한다고 하는데요. 이철규 의원에 이어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한 송석준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출마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것도 없다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강요하세요? 내가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이 저의 말이 다른 걸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내가 결정을 아무것도 모든 분들 다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 시간이.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비대위 그리고 자기 당대표와 함께 국민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9일 날 경선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송석준 의원 출마 선언했고 이철구 의원은 계속해서 출마, 불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민현주 의원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철구 의원은 출마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왜냐하면 22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고요. 집권 그렇죠.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권한도 많고요.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예.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을 위해서 저는 지금은 뒤로 네. 물러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팎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당신들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예. 다만 당을 위해서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럼 책임질 사람들은 정확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져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사실 당 안팎에서 이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물론 이철규 의원이 나 출마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누구나 봐도 이철규 의원에게 일단은 힘이 실렸다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먼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다른 많은 유능한 후보군들이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저희 9일 날 원내대표 경선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내가 총선에 그 민의를 받들겠다. 그럼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한 걸음 물러서 주시고 다른 많은 중진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그게 당 안팎의 민심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 당 내에서 22대 국회 때 맡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지만 맡아줘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없는 것은 아닌데. 네. 물론 있겠죠. 한 분도 안 계시진 않겠죠. 근데 여론은 총선 패배 책임이 있으니 당시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맞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거죠? 인재영입 위원장의 그리고 그 전에 사무총장을 해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까지 이끌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제 임기가 1년이고요. 원래 5월 3일 뽑으려고 했습니다. 내일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9일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송석준 의원 출마한다고 했죠. 지금 추경호 의원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대통령실에도 있었었고 기재부 장관 했었고요. 원내 수석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역량 있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시는 지금 분으로. 검토 중 입장 밝힌 거죠. 그리고 부산의 김도읍 의원 이야기도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요. 불출마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길이 터진다면 저는 이분들도 다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는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각 당에서 3선 의원들 이상이 다 출마 선언하고 경쟁하고 그러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가량, 6일가량 뒤로 미룬 것은 안 되겠다라는 민심을 조금 따갑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지금 본인도 저희는 단독으로 출마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잖아요. 여태까지는. 다른 후보가 없어서. 그래서 민주당의 박찬대, 이철규 이 구도가 형성이 되나 이렇게 했어요. 복심끼리 한번 해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심이 아니구나. 대통령도 민심 저부터 민심 경청하겠다 그랬고 낙선자 대회, 당선자 대회 다 거치면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결과물이 이철규 원내대표 이러면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 구도는. 그래서 9일로 미룬 거기 때문에 9일로 미뤄서까지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당선인도 고민하는 거고 뭐 박대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예. 오늘처럼 송석준 의원도 출마 선언을 예, 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조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의힘도 다시 또 어떤 그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원내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되고 나면 네. 최상병 특검법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바로 즉각 발의하겠다. 그렇죠. 22대에서 예, 그리고 예. 김건희 특검법도 다 발의하겠다. 이렇게 그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첫해 원내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과 예. 어려운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밀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모습은 민심을 얻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예.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그렇군요. 후보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거론되는 의원들 중에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 이철규 의원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동욱 의원도 그럼 저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했는데 예. 불쑥 지금 고민한다는 분이 추경호 의원 예. 당선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기울기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군요. 3.1층 관찰자 시점에서는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 여전히 여권 내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전당대회 등판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현주 의원님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아니요,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소식만 듣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 아직은 좀 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득표력이 얻을 수 있는지 예. 이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예. 그 다음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결정을 했다, 준비한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나간 소식 같고요. 그래요? 예.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무슨 전당대회 출마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하지만 지금 저렇게 여론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면 언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도 지방선거 있고요. 때 예. 딱히 예. 사람이 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선거 지원하는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 한다면 네. 전당대회 룰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당신 100%니까요. 예, 민심을 반영해서 5대5 정도로 당심 반반으로 돌리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마 그 룰이 정해지고 나면 아마 당권 주자들도 결심을 굳히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의중을 드러낼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는 한번 쉬어서 네. 한판 거르고 가는 게 그게 이치에도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본인의 그 정치적 긴 그 여정을 위해서도 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는데 민 대표는 불합리한 간섭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표이사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게 해달란 겁니다. 당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노예계약 논란이 불거진 주주 간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던 때인데 하이브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해 어도어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든 뒤 독립하거나 계약 해지 권한을 지렛대 삼아 하이브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권한을 요청한 건 맞지만 경영권 탈취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측이 앞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진실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30배 배수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주장을 해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이 무산됐다는 입장인데 민 대표 측은 추후 제작할 보이그룹의 가치까지 포함해 계산한 거라며 협상의 우선순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수개월간 경영권 탈취를 논의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된 갈등 상황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하이브가 민 대표 공격을 위해 부대표를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 박지원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멀티레이블 시스템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BTS 전원 입대 등 주요 가수들의 공백 속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1분기 하이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는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기존 아티스트 활동이 적은 상황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한 건 이익의 기초 체력이 개선됐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기로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를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주요 인기 음원을 자사 플랫폼인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늦게 공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멜론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플랫폼에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기구를 설립해서 일단 3년 동안 멜론의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150km 떨어진 도치기현에 있는 강변에서 50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은 모두 불에 탄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이 부부의 사인은 모두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은 머리에 골절 흔적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인데요.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한국인 A씨로 파악됐고요. 또 다른 용의자는 일본인 B씨는 NHK 드라마 아역 배우 출신으로 일본 사회의 충격이 더 큽니다. 사건 용의자는 더 있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두 사람, 실행을 의뢰한 C씨 그리고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D씨입니다. C씨는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수백만 엔의 보수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4명은 모두 사망한 50대 부부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부부와 면식이 없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은 용의자들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종의 다단계 청부인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성년인데 성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행 형태로 가서 네. 저런 형태로 일종의 청부 살인이나 청부 폭력에 이용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해된 부부는 도쿄 우에노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해 왔는데 경찰은 한국인 A씨 등 2명이 도쿄에 있는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에 차에 태워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옮겨질 때 생존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본인 D씨는 자신이 의뢰받은 일이 처음에는 부부를 위협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하는 등 붙잡한 이들이 살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사건 경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3, 4단계에 걸쳐 범행이 일어난 만큼 윗선을 향한 경찰의 추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지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까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 당일인 휴일에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봄 호우가 예고됐는데요. 하루 사이에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연휴 앞두고 기온이 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 24도, 내일 28도, 주말인 모레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은 3도에서 7도나 5도는 고온으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입니다. 이른 더위 속에 자외선과 오존 지수가 크게 오를 전망인데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 더위는 어린이날인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황금 연휴인 어린이날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도 궂은 날씨로 야외 활동을 방해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내립니까?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어린이날에도 전국에 마치 여름철 같은 봄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 늦게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고 비의 양도 일부 해안에서는 100mm 이상으로 봄비치고 다소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간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과 주요 내륙을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은 결항 또는 지연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연휴 뒤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은 고립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온열 질환자가 1년 새에 80.2% 증가한 2,800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은 앞으로 폭염이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햇볕과 고온에 노출된 노동자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경우엔 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첫 실태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겪어본 비율이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 6,275명 가운데 16.1%는 정신장애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비율은 소아와 청소년이 각각 4.7%, 9.5%로 청소년 유병률이 소아에 비해서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일부 완구와 생활용품, 자전거에 이른바 리콜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호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200여 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의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완구 2개 제품과 아동용 모자, 신발 등에서 납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20개 넘게 검출이 됐고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도 수거 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9종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고 한 세트는 붕소가 기준치의 39배나 초가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 보드 제품 일부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나 초가 검출됐습니다. 민원 전화에 시달리던 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모의 훈련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정부는 민원인의 불법 행위는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서연, 김연아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선 민원인. 아씨, 혼인신고를 왔어. 담당 공무원이 구청 업무라 주민센터에선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지금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야? 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담당 공무원은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알린 뒤 보디캠으로 체증합니다. 야, 니네 구청장 어디 살아? 남청동 살아? 시흥동 살아? 어? 선생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해달라는 반복 요청에도 폭언과 난동이 계속되자 비상벨을 눌러 신고합니다. 민원인분이 저희 직원분 폭행하려고 하고 폭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민원인은 연행됐습니다. 폭언은 기본, 음료를 뿌리기까지 정말 있을 법한 생생한 모습이지만 다행히 실제 상황을 가장한 모의 훈련입니다.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렇게 대처 훈련까지 마련해 대응에 나선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직원 민원인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장애인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저희 직원을 폭행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은 해마다 4에서 5만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청 공무원은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온라인에 신상까지 공개됐던 거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악성 민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무원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악성 민원인의 경우 공무원 접촉 자체를 제한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휴일 전날 심야에 포털 긴급 보수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길이 막힌다며 폭언을 퍼붓고 온라인에 이름과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상공개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의 이름을 가리고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도 없앴는데 이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기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특정해서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가 집중되는 전화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경고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고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해 업무 폭탄을 던질 경우엔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 제한합니다.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는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고 전담팀이 법적 대응을 도맡아 개별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추진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 병가와 심리 지원도 강화하고 민원 담당자는 승진 가점도 주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께서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릴 인력과 예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1%씩 공무원 인력을 5년간 5% 감축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재배치하기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또 기관장이 민원인을 고발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제주도 유명 고깃집에서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해 비계 테러 논란이 일었죠. 음식점 사장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제주도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추가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흑돼지 전문점에 다녀왔다는 누리꾼이 지난달 2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98% 이상 비계뿐인 15만 원짜리 삼겹살을 먹었다는 내용인데요. 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불판에 올려진 삼겹살에 살코기는 거의 없고 비계만 가득합니다. 친동생과 함께 간 누리꾼은 식당 직원에게 불평, 즉 컴플레인했지만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란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3조각만 먹고 14만 7천 원을 계산하고 나왔다면서 영수증도 첨부해 올렸습니다. 이른바 비계 테러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음식점 사장은 실명 게시판을 통해 사과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식당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잦아드나 했지만 제주도 또 다른 고깃집에서 자신도 비계 테러를 당했다는 추가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판 위에 덩어리째 비계인 이러한 삼겹살 사진에 글을 쓴 누리꾼은 처음에 장어인 줄 알았다면서 부모님 환갑 여행 중에 방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5만 원을 내고 나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흰살 생선인 줄 알았다거나 비계를 돈 주고 판다는 댓글을 달면서 성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일부 유통업체가 비계가 많은 고기를 팔았을 때 또 지난해 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지급된 삼겹살이 비계 논란을 일으켰을 때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이 과도한 부위의 폐기를 검토하라는 매뉴얼을 거듭 배포했는데요.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서민들 밥상에 금겹살은 바라지도 않고 이른바 비계 겹살만 피하게 해달라는 누리꾼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한참을 도주하다 차량을 버리고 주행난까지 쳤는데 법인 차량은 운전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하게 순찰차가 출발하고 검은색 승용차를 추적합니다. 빠르게 도주하던 승용차. 급기야 인도 위로까지 올라타 질주하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뛰어서 달아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7일 밤 10시쯤.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경찰 음주 측정에서 감지기가 작동하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5km가량 운전대를 잡고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감지를 한 다음에도 경찰군이 막아섰는데도 도주를 좀 하시더라고요. 1인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5년 동안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차량은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을 PDA로 조회를 하는데 법인 명의로 되니까 이게 무면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무면 운전을 계속 해오다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면서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대리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0대 경비원 A씨와 차주 B씨, 법률 대리인은 오늘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장치들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뒤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A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네, 하루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경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 경제픽5입니다. 경제부 기자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도 알기 쉽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뭔가 부족한 2.9%, 사과 81%, 배 103%, 물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예, 사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으면서 뭔가 그 2% 부족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을 그냥 하고 음료 싶었는데 이름이 딱 생각나네요.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9% 올랐다고 발표를 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월, 3월 2달 연속으로 3.1%, 그러니까 3%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석 달 만에 2%대로 넘어섰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대로 내려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2%대 물가 상승률을 찍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또 보여주는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바뀌는 물가 같은 거를 뺀 상태인데 이거는 2.3%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게 상승폭 둔화라는 게 항상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오르긴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뭔가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3% 있다가 2%만 되면 될 것 같지만 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중에서도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체감 물가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이걸 생활 물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전히 3.5% 상승해서 3%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품목별로 좀 살펴보시죠. 그래픽으로 보면 나오는데요. 농산물이 20.3% 상승을 했고 특히 과일 네, 역시 거의 사과, 배가 문제네요. 40%.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80.8%가 올랐고요. 사과는요. 배는 102.9%. 2배가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3월에 이은 오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동월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고 지금 보면 토마토도 39%고요. 지금 배추도 32.1%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사과와 배입니다. 예, 네. 그리고 토마토와 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높게 올랐다는 것이고요. 또 정부가 수입가를 풀면서 수요를 분산시키고 있지만 작황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 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합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이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인데 네, 이렇게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권 합의 처리의 협치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물가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과, 배 2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 하고 있었고요. 예. 오늘부터 맥도날드와 피자헛까지 가격을 올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맥도날드, 피자까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6개 메뉴이긴 하지만 세트 메뉴가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오른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맥도날드는 11월 이후에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오늘 단행을 했습니다. 우선 단품부터 좀 살펴보면 햄버거와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등이 100원씩 올랐고요.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단품으로 치면 이제 한 4,000원 이상으로 다 올라가는 셈이고요. 네. 세트를 보면요. 빅맥 세트는 7,200원이고 300원 올랐고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 7,100원으로 200원이 올랐습니다. 인기 세트 메뉴가 이렇게 7,000원을 다 넘어서게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원 부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고 물류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늘 나오는 이유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듣는 얘기긴 네. 하죠. 자, 피자헛 역시 오늘부터 갈릭 버터 슈림프와 또 치즈킹 가격을 기존 29,900원에서 39,900원으로 3.3%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 피자가 됐습니다. 네, 햄버거 세트가 7,000원이 넘고 피자 한 판이 3만 원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준비해 주시죠. 네, 미연준 6회 연속 동결, 금리 인하 마이웨이라고 뽑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예. 새벽에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뽑을 때도 뭐 좀 설레는 동결 이렇게 뽑을까 했지만 내용을 네.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다.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충분히 안 내려왔다. 그렇죠. 네. 예입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예. 명료하네요. 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이게 unlikely라는 단어 썼습니다. 네. 거의 없다. 될 수도 있다는 될 수도 얘기도 있다는 근데 거네요. 영어 네. 뉘앙스로 보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를 해석을 하시는데 네. 계속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한 것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 발언이 계속 강경해지고 있었어요. 네. 최초에 나왔던 발언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의 발언을 계속 주다가 그 다음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시점 멀리 안 왔다가 3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하 언제 되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용을 그 원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긴 하지만 네. 발언 자체가 워낙 강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강경해서 누그러진 정도의 매가 만족해야 되는 거 비둘기가 아니냐. 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금리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하잖아요. 네. 근데 한미 금리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무턱대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예.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그런 얘기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또 급증하는 기업 대출, 가계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업 대출도 상당합니다. 언제든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자, 우리 통화당국이 미 연준과 보조를 꼭 맞출 필요는 없다는 주장, 최근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계속 논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춘 후에야 결국 한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뭐 보자라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내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의 근본에는 지금 한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수출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전까지는 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실이 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실적은 좋은데 중소기업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자 갚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고금리 시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위스 중앙은행 또 주요국 중에서 최초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고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여전히 6월 달에 유럽이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관건은 역시 물가.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3% 넘게 오르던 소비자 물가가 2%로 안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2%에서 낮아지고 한 10월 정도까지가 유지가 되면 우리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금리가 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줄을 바꿔 서시오. 지옥의 퇴근길을 손보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해당이 딱 지금 되거든요. 뭐 네. 명동이나 뭐 강남에서 또 버스를 또 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동과 남산터널 주변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 명동과 강남이 정말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좀 고통의 구간인데 네. 자,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지난 이제 1월 정도에 정말 뭐 버스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인데 관련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6시 퇴근하면 집에 가면은 늦어도 한 7시 40분 기다리고 하는데 지금 8시 반 이후에 도착해요. 버스가 한 줄 서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어도 버스가 저기서 쓰고 있으면 이 앞에 못 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든 시민의 그렇습니다.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정류장을 신설하고 또 노선이 변경되고요. 진입로를 좀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동의 경우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남대문 세무서 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던 11개 노선을 오늘 16일부터입니다.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되는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29일부터 2개 광역버스 노선의 회차 경로를 기존의 남산 1호 터널에서 남단입니다. 소월길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 것 셈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29일부터
강남 신사 양재 구간을 5개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 운행 방향을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전과 오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오후 시간대 운행 방향을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이쪽에서 타셨다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5개 노선을 현행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통행 시간이 각각 8분간 12분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선 확인 잘해서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매운맛 좀 보자. 진격의 K라면. 네, 라면 관련 소식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라면 해외에서도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금 김밥, 라면, 과자, 김치 할 것 없이 다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라면 왜 좋아하는지 저 외국인한테 좀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I like it because it's really spicy, and I like really spicy food. And it's hard to find things that are spicy enough for my taste at home. Various amount of flavors, and I like the spice. So I like it very spicy. 매운 걸 좋아한다. 의외였습니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본, 중국에서는 오히려 라면 그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좀 경쟁하고 네. 견제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일본, 있습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경제 이슈 모아드리는 코너 경제픽5.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동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기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6일까지 인천공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여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14세 이상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이용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이어 내년에 생산할 고대역폭 메모리 물량도 대부분 매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대역폭 메모리 현황과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LG U+가 여행객이 많이 오가는 서울 강남역과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여행 가방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홍대 입구역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LG전자가 미국 뉴욕 전시회에서 추상 미술의 거장 고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TV로 선보입니다. LG전자는 김환기 작가 타계 50주기를 맞아 인공지능 TV를 통해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5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가정의 달 행사를 시작한 뒤 최근 8일 동안 새로 회원가입한 고객이 2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증가한 수치로 인삼공사는 광고 모델인 가수 임영웅 포스터 등을 받기 위해서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의 양현종이 올 시즌 처음으로 완투승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함의 대명사답게 새로운 기록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데요. 전날 국내 통산 100승을 달성한 또 한 명의 대투수 유현진과의 맞대결에도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양현종은 7회를 공 9개로 막아내고 머릿속에 완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8회 원아웃 이후 연속 3안타를 맞고 만루 위기를 맞았고 마운드에 오른 투수 코치는 다음 두 타자까지만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KT 천성호가 병살타를 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9회에도 홈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등판한 양현종은 그 어렵다는 완투승을 완성했습니다. 투수 분업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올 시즌에 처음, 지난해에도 강욱 콜드게임으로 완투가 된 2번을 빼면 삼성 뷰캐넌 혼자만 단 한 번 세운 귀한 기록입니다. 꾸준함의 대명사답게 양현종은 2007년 데뷔 이후 9번째, 2019년 롯데전 이후 약 5년 만에 다시 새 기록을 썼습니다. 프로 18년 차로 36살. 올해는 특히 속구 구속이 떨어져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직 보여줄 게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예, 팬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역 최다승으로 국내에서만 통산 171승, 10년 넘게 에이스로 활약한 한 살 터울의 류현진,
동갑내기 김광현과 벌이는 통산 200승 달성을 향한 레이스는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양현종은 특히 프로 새내기였던 2007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붙었던 류현진과의 맞대결에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현진이 형과 대결을 한다면 저도 던지면서 조금 보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 대결도 조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완투승에 힘을 얻은 양현종은 시즌 평균 자책점 4위, 투구 이닝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신을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에겐 이렇게 조언합니다. 꾸준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임팩트 있는 것보다는 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낮 동안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았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 춘천은 9도에서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기가 묻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0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어린이날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루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